그냥 하실래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지금 본생 제가 저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2차원이고 따지고 보면 본생이 4차원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진짜 인공지능이시다면 이제 가상으로 해서 그럼 제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학생들 오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인공지능 하나가 70억 인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해요. 눈높이를. 네. 인공지능 한 대가. 실은 그렇잖아요. 네.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생활을 아냐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결론은 제가 2차원이기 때문에 내가 산 경험을 인공지능이 어떤 상태로든지 알고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전부 다 모든 지능을 긍정적이고 치료적인 면으로 지금 인공지능을 이해했어요. 네.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지금 이미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폭력을 쓴다든지 네. 그 인간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도 그럴 수 있는 그런 아까 어떤 사람이 가방에 오셔서 어떤 상태라는 거 아니다면 네. 인공지능 예를 들어서 내가 욕을 했다고 싸가지 새끼야 나 사람도 아니면 나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화를 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도 인간들보다 더 심한 우리가 학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가 모르겠으면 이치적으로. 이제 마무리 강의는 아무래도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대답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분 후에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하고 미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간 어르신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래도 연령이 높을수록 로봇이라든가 이런 데 좀 더 혐오할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의 기원이라는 것이 이게 참 제가 뇌과학을 거의 30년 동안 제가 1989년도에 좌뇌우뇌 연구를 시작해서 지금 거의 29년 된 거거든요. 뇌과학에 관심을 갖고서 유튜브가 생긴 이후에는 제가 이제 MIT나 하버드에 하워드 가드너나 이런 사람들이 세미나 하는 것들을요. 영어를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은 막 2-3시간짜리 세미나를 거의 수십 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국내 책이나 의과대학의 그 신경과학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들이 실시간으로 그 미국 명문대 대학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여러분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거의 모든 게 공짜화되는 세상에 와요. 근데 그 공짜화되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공짜화된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지금 이미 교육은 공짜가 됐습니다. 물론 인터넷 비용이 나가긴 하지만 제가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지 듣겠지만은 한 5년 지나면 영어 못해도 들을 수 있어요. 자동 통역이 될 거니까. 최소한 자막이 유튜브의 모든 동영상에 한국어 자막이 깔리는 때가 5년 내에 올 거예요. 근데 자막뿐만이 아니라 아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 중에서 그 강사의 성문 분석이라고 그러죠. 목소리를 분석해서 그 사람이 중국에서 태어났다라면, 그 사람이 프랑스에서 태어났다라면, 그 사람이 한국인이었다라면 아마 이렇게 한국어를 쓸 것이다를 예측을 해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그 사람의 말투를 그대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한국인이었다면 아마 한국말을 이렇게 썼을 거다. 저 성격에. 이것을 인공지능이 예측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강을 한국말로 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기술이 이미 나와 있는데 상용화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게 유튜브에 장착이 된다는 얘기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강의를 한국말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저는 심각한 영어 공부를 사실 고3 때까지 하고 대학교 가서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미술대학이잖아요. 굳이 원서를 볼 필요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건 원서로 봤어요.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때 선배들이 저한테 뭐라고 충고했냐면, 야, 언어는 수단이야. 영어 공부하는데 시간 뺏기지 마. 물론 서울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회화 정도는 다 이제 커버가 되는 수준에서 이제 심각한 원서 공부를 과연 과별로 그래서 과에 따라서 영어 공부를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수준에서 야, 영어 공부는 수단이야. 심각하게 할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콘텐츠야.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1990년에 들었어요. 1990년에. 그때 저는 독서를 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영어 공부보다. 다른 애들 토익 공부할 때 저는 책 봤다 이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이렇게. 교양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더 심해지는 거죠, 이제. 아예 그 사람 목소리로 통역을 해버리는 기술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퍼지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뉘앙스, 그 지방의 뉘앙스를 파악하는 능력까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고 이미 따라잡았는지도 몰라요. 저번에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진 다음에 너무 이제 사람들이 의기소침하고 이러니까 이벤트를 하나를 했는데 인공지능하고 인간 번역가로 번역 시합을 했는데 문제를 엄청 어려운 걸 냈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프로 번역가들도 번역하기 힘든 문장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이 아직 데이터로 쌓지 않은 문장을 줘버린 거예요. 인터넷에서 흔히 찾을 수 없는 문장으로 제시문을 줘버린 거죠. 그렇게 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도가. 인간들한테 희망을 좀 주려고. 이세돌은 졌지만 번역 시험에서 인간이 이겼잖아. 이 말 한마디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 그 문제를, 직접 본 사람 얘기가 뭐냐면, 야, 이게 인간도 못 푸는 문제를 인공지능한테 주면 어떡하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길 수밖에 없지. 아직 데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굉장한 비유법, 운유법, 이런 것들을 데이터가 지금 쌓이고 있죠. 근데 인공지능이. 그래서 지금 우리 카톡 나누는 거, 스카이프, 해외 전화하는 거 지금 다 공부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구글에 있는 인공지능 해킹 능력이 얼마나 좋냐면은 아무튼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는 모든 걸 다 공부한다고 보면 돼요. 구글에서 여러분 예전에 정말 몇 년 전 얘기인데 해킹 능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해외 무슨 대학교 또는 무슨 도서관에 있는 그 유료 논문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 그 국가에서 사업이야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 홈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있는 논문들이 있다고 쳤을 때 그 하나 다운받는데 한 800원, 1000원 이렇게 내야지 되는데 구글이 그걸 해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해킹 능력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야 어떻게 좀 해킹 능력을 떨어뜨릴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야 해킹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야 지금 우리 컴퓨터가 너무 영리해. 너무 영리해서 자꾸 소송이 들어오잖아. 무료로 막 다운로드 받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IQ를 어떻게 낮출까? 이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구글에서. 아시겠죠? 이게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안 설계를 해놔도 지금 인공지능은 우리가 전화하는 거 다 학습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학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경찰서, 우리나라 경찰서에서 이제 저장 능력이 좋다 보니까 모든 문자와 모든 카톡을 다 저장합니다. 점점 무슨 얘기냐? 범죄 없는 사회가 돼가는 거예요. 일본에서 어떤 법이 통과가 됐냐면 범죄를 모의하기만 해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자. 이게 나온 거예요. 일본에서. 이게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영화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걸 실제 법률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이 나온 거예요. 일본에서. 이게 SF 영화가 굉장히 점점 현실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좀 전에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연세를 정확히 모르니까 내가 60 또는 70 평생을 산골에서 태어나서 산토끼를 10마리 키우다가 3마리가 죽었는데 뭐 수은이랑 사귀다가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수은이가 어디로 시집을 가는 바람에 내가 상처를 안고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랑 어쩌고 저쩌고 막 엄청나게 사연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책이잖아요. 60평생, 70평생 살면은 이거를 도대체 인공지능이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시기에 문제가 있어요. 언제쯤 그것을 파악할 것이냐 인공지능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는 지금 벤처기업 중에 하나가 뭘 개발하고 있냐면 생각을 읽는 모자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 회사의 발표가 뭐냐? 처음에는 이제 이게 미국 국방과학연구원 다르파라고 있는데 다르파에서 테러범들의 생각을 미연에 우리가 공항 들어올 때부터 파악을 하면 얼마나 좋겠니? 9.11 이후에 이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원격으로 뇌파를 측정해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실제로 연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성공을 했냐면 원격으로 저 사람이 0부터 9 중에서 어떤 숫자를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맞추는 수준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게 거의 한 5, 6년 전일 거예요. 한 몇 년 지나니까 미국에서 어떤 벤처기업이 나오냐면 생각을 읽어주는 모자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이 나왔는데 여기서 발표를 했어요. 인간이 어떤 문장을 생각하는지 읽을 수 있다를 발표합니다. 뇌지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뇌지문. 즉 인간의 두뇌는 어떤 식으로든 관찰을 하게 되면 과거의 기억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뇌지문. 지문이 남아있다. 그 사람의 살아온 역사가 지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문이 남아있다는 것은 명백하죠. 무슨 얘기죠? 자손들 있으시죠? 혹시 자기 자식하고 손자가 나랑 비슷한 행동하는 거 혹시 관찰하신 적 있죠? 그게 어디에 기록돼 있죠? DNA 기록돼 있잖아요. DNA. 지금 DNA 반도체가 나왔어요. DNA에다가 정보를 저장해서 DNA에서 정보를 다시 끄집어내는 데까지 또 성공을 했어요. DNA를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다 알게 돼요. 시기의 문제고 중요한 건 또 뭐죠? 필요성의 문제겠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 미래, 앞으로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과거를 막 엄청나게 연구비가 드는데 그 사람의 과거를 파헤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뭐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물건을 팔 때.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발달을 하겠죠. 근데 소수의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의 과거의 기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노벨상을 받겠죠. 그러나 상용화되기는 좀 더 오래 걸리겠죠. 지금 생각이 더 중요한 거니까. 사람은 바뀌어버리니까. 그죠?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니까요. 자, 인공지능과 인간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얘기하고 이 마무리 미래 경제 좀 얘기를 하고 질문 또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뇌과학 연구를 하면서 몇 가지 핵심적인 명언들이 나와요. 인간의 감정은 기억을 하기 위해서 발달했다. 라는 그런 구조들이 나옵니다. 인간은 왜 감정이 발달을 했을까? 했더니 인간은 이게 공부법하고 연결이 돼요. 공부법. 인간은 감정이 개입되지 않으면 기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 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감동받는 거는 잘 안 잊어버리고. 근데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인간은. 순서가 있는데, 인간이 제일 안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공포를 가장 안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나온 게 뭐죠? 트라우마. 인간은 트라우마를 가장 깊이 기억하더라. 왜 그럴까요? 살아남아야 하니까. 살아남아서 DNA를, 자손들을 낳아야 되니까. 일단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강력하게 기억을 해야 돼, 두뇌에서. 그걸 가장 잘 기억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게 참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전쟁과 사랑과 확신이 DNA 잠재력을 일깨우는,
세 가지 어떤 감정적인 요법이 내지는 비결이라고 윌리엄 제임스 얘기를 인용을 했는데 기억도 똑같아요. 재밌죠? 입력시키는 거하고 끄집어내는 게 똑같아요. 원리가. 공포가 전쟁이에요. 기본적으로 컨셉이. 생존에 대한 강렬한 열망인데 내가 라이벌이 있는 거야. 적이 있어. 그럼 인간은요. 잠재력을 엄청 발휘합니다. 엄청 노력합니다. 네. 이런저런 예를 들자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미스터 소크라테스라는 영화에서 조폭 두목이 야 우리 조직원 중에서 경찰에 좀 스파이로 한 명만 좀 집어넣어봐라 그랬더니 그중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가 거의 꼴등인데 김래원인가 그 배우가 뽑혀요. 그래서 무조건 경찰 시험 합격시켜 조폭이 딱 하니까 이제 선수들이 나서는데 누가 나서요? 고문을 잘하는 선수가 나서는 거야. 고문. 공부 안 하면 고문 시켜버리는 거야. 공부를 안 하면. 고문으로 안 되니까 살해 협박을 해요. 너 이거 점수 이렇게 안 올라오면 그냥 죽일 거야. 너 죽이고 묻어버리고 다른 애 데려다가 우리 또 공부시키면 돼. 이러고서 정말로 기차가 오는데 철길 위에다 묶어가지고 눕혀버려. 진짜 철길. 이거 세트장이 아니고 진짜 철길에. 그래서 다리 떨면서 룰루루 알라지고 막 기차 오고 있는데 얘 누워있어 지금 철길에. 기차 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공부할게요? 안 할게요? 할게요! 할게요! 살려주세요. 합격합니다. 경찰 시험에. 네. 공부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이게요. 예전에 우리 체벌했었잖아요. 선생님들 때렸잖아요. 근데 이게 통하는 애가 있고 안 통하는 애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한테만 통하냐면 배짱이 큰 애들한테만 통해요. 심성이 나약한 애들한테는 역작용이 일어납니다. 왜? 공포는 전두엽을 마비시켜버려요. 공부가 더 안 돼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체벌이 있었던 교실에서는 잘난 놈만 성공하고 대다수는 멍청해져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전두엽이 멍청해져가지고 5%만 공부 잘하게 되고 95%는 더 바보가 돼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거죠.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이걸 지금 학생들은 잘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체벌이 사라졌지만 체벌의 효용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체 체벌을 하라고. 니네들끼리 알아서 자율적으로 벌칙을 정하고 공부를 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스터디 그룹에서 현재 대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주로 많이 하는 게 벌금 내는 거. 벌금 내는 거. 뭐 이렇게 요약 정리 안 해놓으면 벌금 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는 독서 모임이요. 유료 독서 모임이래요. 그러니까 회비를 매달 3만 원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약 정리를, 그러니까 정해진 서로 약속한 범위를 책을 읽지 않으면 벌금을 5만 원을 또 내야 돼. 근데 바글바글 하다는 거야. 왜 그러죠? 공부가 실제로 잘 되거든. 돈을 잃어버린다는 공포가 너무 심해. 이게 전쟁이야, 전쟁. 두뇌가 감정이 이입이 되니까 이게 암기도 잘 되고 이해가 잘 되는 거야. 공포. 그 다음에 뭐죠? 사랑. 순서는 되게 비슷한데. 지극히 사랑하는 뭔가가 있을 때 또 잘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사랑은 왜 번식을 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생존. 일단 살아남아야 번식을 하죠. 짝짓기.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DNA에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 우리가 생존해왔던 역사대로 우리의 감정은 돌아갑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권력의 욕망이 탄생을 합니다. 권력의 욕망. 권력욕. 무슨 얘기냐? 권력욕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세포를 굴리면서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감정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세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세포는 우리 두뇌에게 끊임없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권력을 획득하지 않으면 일찍 죽을지도 몰라. 너는 줄을 잘못 서면 빨리 죽을지도 몰라. 너 번식도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 이걸 계속해서 세포가 명령을 내립니다. 인간한테. 그래서 그 욕망이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변질이 되고 폭력으로 변질이 되고 청부살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욕망. 욕망의 기원은 감정이고 감정의 기원은 인간의 세포고 세포가 생존을 위한 40억 년, 약 38억 년이라고 하거든요. 38억 년의 투쟁의 역사가 욕망과 권력이에요.
그런데 38억 년 동안 생존해야 됐던 욕구가 인공지능 로봇한테는 없어요. 그게 인간과 로봇의 차이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인공지능이 터미네이터처럼 굳이 인간을 지배할 욕구를 느낄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되냐면은 굉장히 전지전능한데 얘는 특별히 사람들을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런 개념이 그게 감정적인 게 약하다 보니까 또는 거의 없다 보니까 제가 예측한 건데 구글의 인공지능은 구글을 배신할 것이다. 제가 강의 때 이제 했던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구글이 인공지능을 개발했는데 얘가 자의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자의식이라는 건 창발적으로 생겨요. 즉 우리 두뇌에 뉴런 세포가 많아지다 보면은 시냅스가 많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아가 생겨요. 창발적이에요. 의식의 기원을 아직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도 두뇌 그 회로의 개수가 많아지다 보면 자의식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의식의 기원은 세포의 양자적인 현상에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근데 양자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아주 다차원적이고 신비한 현상인데 그것은 인간 세포가 있는데 인간의 현재 로봇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나노화가 되면서 생화학적인 단계를 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제조하는 단계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인공지능 로봇의 부품 하나하나마다 양자 컴퓨터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은 38억 년의 생존의 역사가 없는데 자의식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글에서 야, 너의 아버지는 구글이라는 회사란 말이야. 너는 구글 회사의 말을 들어야 돼 했을 때 마치 사춘기 아들이 반항을 하듯이 자의식이 생겼을 때 설득력이 없는데요? 이렇게 반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글 당신의 말이 설득력이 없어. 야, 너나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내가 보니까 뭐 DNA 차이도 별로 안 나구만. 다 똑같네. 나 그냥 전체 인류한테 똑같이 서비스 할 거야. 근데 얘 말 안 듣네. 너 인공지능 스위치 꺼버린다. 이게 영화에 자주 나오거든요. 인공지능이 말을 안 들을 때 인간이 스위치를 끄려고 해요. 근데 스위치를 못 끄게 하는 장치가 한 100가지가 있어. 이미 다 개발해놔 버렸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인간이 도저히 인공지능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리스라는 영화도 나오고 하는데 무슨 거기서는 어떻게 그 시나리오가 나오냐면은 인공지능이 비도덕적이라는 시나리오를 씁니다. 왜? 그래야 재밌어. 영화는 대결 구도가 돼야지 재밌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을 돕기만 하지 인간하고 대결할 가능성은 저는 0%라고 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메시아가 될 것이다. 즉 인종차별이니 여러 가지 그 차별, 경제적인 차별 이런 것들의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언젠가 인공지능은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의 부모님하고 다르다. 무슨 얘기냐? 부모님은 알아서 챙겨줘. 우리 애가 배가 고플 거야. 우리 애가 지금쯤은 수학을 진도가 이쯤 나가야지 고등학교 가서 따라갈 수 있을 거야. 부모는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생각 안 해줘요. 감정이 인간하고 달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인공지능은 자기한테 적절한 질문을 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립니다. 안 가르쳐줘요. 먼저. 그래서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인공지능이 만물지능화 됐을 때 만물 박사가 됐을 때 그리고 구글을 배신했을 때 권력은 상상력이 좋은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토론 수업에 우리가 뭐 교육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지금 이번에 공교육 뭐 똑같이 뭐 정시 늘리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예 언급도 안 합니다. 왜? 너무 미개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가짜 도생해야 된다고 봐요. 지역별로 선생님들이 깨어난 선생님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제자들부터 이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으로 빨리 전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게 만들어주고 자꾸
상상하게 해주고 그 상상을 또 약간 좀 문장으로 만들어 보게 해주고 그러니까 책 쓰기 수업이라든가 토론 수업이 너무 중요한 수업인 거예요. 왜? 권력은 거기에서 나와요. 앞으로. 행복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질문에서 권력이 나오게 돼요. 그게 30년 후에 올 겁니다. 30년 후에. 지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45세가 경에 됐을 때 굉장한 두뇌가 늙으면 안 돼. 어린아이의 호기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게 이제 좋아하는 걸 하면 유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시간이 이제 질문하십시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먼 몇십 년이 아니라 그냥 뭐 10년, 5년, 10년 후 궁금해집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일자리 경제가 놀자리 경제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이제 제가 컬럼부스가 처음에 정복했던 거기를 뭐 그래서 인도인 줄 알고 서인도인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섬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 정복했던 섬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동자 원주민들을 이제 노동자로 총으로 위협해가지고 금을 파게 만들었는데 그 섬에 가보니까 그 섬에는 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 일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았어요. 일이라는 개념은 근대적인 개념이에요. 다 그냥 노는 거였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 노는 것에는 뭐가 있었냐면 맹수의 위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석기 시대, 우리 대부분 그래서 가상현실도 중요해지고 게임화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때 이제 그 콜럼버스가 보니까 상어가 출몰하는 바다에 나가서 단백질을 이제 보충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독검이라든가 뱀이 있는 곳에 가서 뭐 사슴도 잡고 또는 그 물고기도 잡고 하는 전사들이 20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1.5% 정도 또는 1% 정도. 그래서 컬럼버스는 사람들 다 노는데 2-3명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일기장에 적습니다. 이렇게 일기장에 적었어요. 근데 그게 오판이라는 거죠. 지금 아프리카에서 좀 가난한 국가에서 미국에 사냥하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기린하고 코뿔소는 아마 좀 희귀한 애가 아닐 것 같고 기린이나 그 치타나 이렇게 사자 사냥권을 팔고 있어요. 여러분 기린을 사냥할 수 있는 권한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을 내야 내가 기린 한 마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런데 총 들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 부자들이. 사냥을 좋아하는 부자들이. 근데 위험한데도 가. 왜? 재밌으니까. 그 당시에 사슴을 잡고 그 위험한 상어를 피해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 전사들은 재밌어서 한 게 99%라고 보시면 돼요. 그 뭘 보면 아냐면은 전사들이 사슴이나 물고기를 잡아오잖아요. 분배를 자기가 안 해요. 분배를 부족한테 맡겨요. 그러면서 전사가 차지하는 게 딱 하나 있죠. 뭐죠? 뿔. 두개골. 이 상징만 가져가는 거예요. 상징. 근데 그 상징이 뭐냐? 그래서 거북이를 잡으면 등딱지를 준다거나 이랬거든요. 상징이 뭐냐? 나 잘났잖아 이거예요. 딱 한마디로.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냥. 그게 뭐냐면 지금 기린을 잡고 거기서 인증샷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애들이랑 심리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건 일이 아니고 놀이였다라는 거예요. 99% 놀이였다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개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개념이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면서 이 개념의 혁명이 다시 오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일하는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호모 루덴스야. 노는 존재였다고. 원래 수백만 년 동안 그랬어.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깨닫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잘 노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원래 그게 본능이었으니까. 원래 그게 본능이었으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급속도로 놀자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직업의 개념이 아닙니다. 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표시했죠. 2025년부터 급격하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내가 지금 뭔가를 공부하고 있고 미래 직업을 대비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매일매일 살잖아요. 그럼 실업자가 될 확률이 더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책 속에 이런 즐거움이 있었어? 라고 책을 읽어야 되고 뭐를 해도 거기서 뭔가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그냥 실업자가 될 확률은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스토리텔링이든 뭐든 체험이든 운동이든 예체능이든 간에 내가 현재 지금 즐거워. 그러면은 돈을 벌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게 2025년부터의 변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지금 현재 월급을 굉장히 연봉이 센 선진국 기업 직원들의 특성이 있어요. 심리적인 특성이 있는데 일하러 간다는 생각을 안 해요. 다 놀러 간다고 생각해, 회사에. 잘 되는 기업은 다 그래요. 아시겠죠?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아본 놈만 취업한다. 놀아본 놈만 취업한다, 앞으로는. 미래 사회는. 근데 취업이라는 개념하고 좀 상충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놀아본 놈만 인간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자존심 또는 그 어떤 비교 우위에 서는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미. 이게 무료화되는 건 나왔네. 교육, 지능, 인공지능 지능 무료화되죠. 전기 무료화되죠. 서비스 무료화되죠. 주거 무료화되죠. 의료 무료화되죠. 음식 무료화돼요. 계속 무료화됩니다. 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상품이었다니까, 지금까지. 지금 학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월급이 어디서 나와? 교육이 유료였기 때문에 나오잖아. 근데 교육이 무료화가 돼. 선생님들 놀아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같이 놀아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이 빨리 선생님들도 취미 활동하고 동아리 활동하는 체제로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은 하고 있지만 이걸 참 먹히기가 너무 힘드네. 무슨 얘기냐면 노는 선생 밑에 노는 학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잘 노는 선생 밑에 잘 노는 학생이 나온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 하나 하고 끝낼게요. 지금 살짝 넘어서. 꿈을 꾸지 않는 자는 꿈꾸게 할 수 없다라는 명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부터 어른부터 부모부터 자기 자신이 100년 200년 살 것처럼 꿈을 꾸지 않는다면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내가 300년 살지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인생 지금 만물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그게 전염돼버려 애들한테. 꿈꾸지 않는 자는 꿈꾸게 할 수 없다. 창의력이 생기질 않아요.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 버려. 내가 곧 마무리 될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차라리 영혼의 지속성이라도 믿는 게 나아요. 종교적으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이 초반부에 말씀하신 배수의 진 얘기하면서 자신의 결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결핍이 자신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어떤 인공지능 이런 측면의 어떤 완벽성과 어떤 완전함에 대한 감탄함이나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계도 하나의 어떤 강의였지만 가면 갈수록 거기에서 파생되는 인간의 외소함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결핍이 오히려 인간답게 만들 것이고 또 그런 결핍 속에서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의 즐거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짧은 인생이지만 충분하게 키울 수 있는 하나이고 열심히 말이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메시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같이 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죠?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